반갑습니다. 최성우입니다. 자, 이제 9월 넷째 주 추천 도서들 같이 살펴볼 시간인데요. 9월이 벌써 마지막 주네요. 이제 9월 마지막 주 이렇게 지나가면 추석이 곧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명절 찾아오는데, 사실 이런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한다는 거 조금 확장해 볼까요?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 미래가 막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 요즘 시대에 과연 이런 얘기가 꼭 필요하겠는가? 사실 그런 고민도 늘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할 게 많고 바쁜데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한테 추천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오늘 이번 주 책 얘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분홍토끼의 추석. 자, 일단 분홍토끼의 추석하면 우리 어른들은 생각하시는 게 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 막 보름달이 있고 거기서 이제 토끼가 막 방아를 찢고.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전혀 먹히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뭐 구전 동화도 듣고 전통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접해왔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뭐 서양 이야기, 뭐 해외 여러 나라의 민속 민담, 아니면 뭐 어떤 뭐 어벤져스 같은 캐릭터, 뭐 이런 주제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지만, 토끼가 왜 달에? 달 보이지도 않는데 달에 왜 토끼가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생소하게, 마치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건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주제는요, 달에 있던 토끼가 이 절구를 잃어버려가지고 땅에 내려오게 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추석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거기는 뭐 송편 이야기도 나오고 강강술래 이야기도 나오고, 아이들이랑 뭐 재미있게 우리 옛날 모습이 어땠을지 설명해주거나 이야기하기 굉장히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상상하기 참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생활도 많이 하고 각자 개인주택에 살다 보니까 여럿이 어울려서 이웃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만 정작 그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떠올려야 할까, 좀 어른들로서 같이 고민하게 되는 장면이 있고요. 그래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오늘의 우리 모습과 그것을 좀 비교해보고, 예전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로 요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책,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세시풍속과 전통놀이. 세시풍속, 말 자체도 어려워요. 세시풍속 한자어인데, 그러니까 계절과 시기적인 변화에 맞춘 우리의 풍속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24절기가 있죠. 그래서 한 달에 2개씩 절기가 바뀌어지면 그 음력 기준으로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를 굉장히 잘 느끼게 해주는데, 그 시기의 변화와 또 이 절기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풍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이 책은 사실은 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만화가 굉장히 많아요. 사파가 굉장히 많은 책이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책들 중에서는 사실 이렇게 사파가 많은 책은 거의 없고, 거의 애들 기준에서 만화책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다만 2학년이기 때문에, 즉 배우는 내용은 조금 깊이가 있고 생소할지라도 만화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친숙하게 우리 문화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요. 아까 1학년들 소개해드렸던 추석 관련된 명절 이야기, 여기도 여전히 담겨 있고요. 뭐 제사의 풍습이라든지 김치 담그기, 그러니까 보통 가을이면 김치 담그는 게 어떤 공동체나 마을의 어떤 큰 잔치였잖아요. 요즘은 이런 것들을 가족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토론 주제들이 담겨 있어요. 김치를 사 먹는 게 나을까? 담가 먹어야 할까? 어느 쪽이십니까? 근데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느껴질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하면 좋겠는데, 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전통 놀이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모아봐서 이번 추석 때, 명절 때 각자의 가족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시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초정리 편지. 너무 유명한 책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후반부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될 텐데요. 사실은 한글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한글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우선 길거리의 수많은 간판들이 한글이 아니라 한자어로 쓰여 있었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가 되거나 일본어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또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영어를 배우는 건 좀 더 쉬운 문제가 됐을까요? 언어를 하나만 배우면 되니까. 아니면은 다 중국 문자인 한자를 사용하게 되고 중국 사람들과 소통이 훨씬 더 편해졌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서 우리의 것이라고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희박했을 수도 있어요.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 뭐겠습니까? 사실 서양인들은 구분 못한대요. 비슷하게 생겨서.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말과 글이 서로 다르다는 점. 자, 그렇다는 점에서 초정리 편지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재밌는 이야기, 되게 약간 좀 판타지스러운 가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2주차를 읽다 보면은 그 전반부에 나와서 주인공이 장훈이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던 토끼 할아버지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후반부에 밝혀집니다.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읽는 것 자체가 그 장면 때문에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이해되어지게끔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말과 글의 중요성이 이 주인공의 이야기 속에 굉장히 잔잔하게 녹아있으면서 그 주제가 참 잘 이해되게 되어지는데요. 후반부에 보면 특히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당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창제하려고 했던 일들을 반대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결국 중국의 한자를 사용하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논쟁들을 통해서 한글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시에도 그것을 반대하던 사람이 있었고 그것이 만약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스토리텔링 초등 한국사 교과서 자 2편이죠. 자 이제 조선 후기까지 왔습니다. 거의 뭐 끝까지 다 온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뭐 어려운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조선사가 항상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정말 생략이 너무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은 스토리를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료도 부족하고 빠져있는 사건들도 많고. 그런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관점, 즉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종의 기승전결이 확실히 있거든요. 조선이란 나라가 건립되고 그 나라에서 이제 특히나 뭐 세종대왕처럼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업적을 이룬 임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기로 넘어가기 전에 뭐 있어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큰 두 번의 전쟁을 겪게 되죠. 그 뒤에 영정조 시기를 겪고 조선 후기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는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 사회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조선왕조 600년을 이렇게 짧게 주마간산격으로 훑어보는 것은 역사를 완벽히 이해했다기보다는 이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레일을 형성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책 정도의 수준이라면 역사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대략의 흐름을 꿰는, 즉 그 사이에 있는 디테일은 나중에 채워넣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학생들에게도 이 책을 읽고 제대로 학습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디테일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지, 기승전결을 이해했는지, 특히 2권의 후반부 제일 어려운 조선시대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 너가 스토리텔링 할 수만 있어도 진짜 대단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두근두근 한국사. 자 아까 4학년들을 위한 한국사 책은 조금 내용이 적고 간략한 스토리텔링 위주였다 했는데 그 사이사이 들어가는 디테일들을 채우는 책이 필요하잖아요. 초등학교 9학년들을 위한 너무 좋은 책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권으로 두근두근 한국사를 추천드리고 있는데, 자, 이 책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미 사실 조선 전기를 넘어서서 전후기를 넘어서서 후기에서 이제 식민지로 넘어가고 근현대사가 시작되는 해방 이후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잘 모르고 있어요. 1950년대 전쟁이 왜 일어났고 전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흔을 우리에게 남겼는지, 또 그 뒤에 60년대 70년대 어쩌면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굳이 어른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그런 내용들을 항상 친숙하게 익혔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애써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이들이랑 공유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3.1 독립운동 뭐 이 정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국전쟁의 구체적인 과정, 또 그 과정에 미국과 중국과 같은 외부 세력들이 어떻게 개입해 갔는지, 또 그 한국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 황폐했겠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겠죠.
불과 지금 100년도 되지 않은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제일 최근에 비슷하게 봤던 풍경이 어디였냐면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 튀르키예의 지진, 났을 때 폐허가 된 모습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50년대 우리나라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라고? 라고 아이들이 놀랄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삶에 가장 가까운 기반이자 멀게만 느껴지는 역사의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들이라면 충분히 읽고 이해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곰브리치 세계사. 그쵸, 6학년은 이제 세계사 봐야죠. 자, 5학년까지 한국사, 통사, 교과서 다룹니다. 6학년부터 세계사 나오죠. 물론 교과서에서 다루는 세계사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뭐 내용이 깊지는 않아요. 많지도 않고. 그런데 실제 세계사는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40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0챕터씩 한 주 한 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와, 네 번째 챕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나중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까지도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 번 읽으면서라도 좀 머릿속에 그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앞서서 소개했던 책 중에서 스토리텔링 한국사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책이야말로 스토리텔링 세계사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세를 넘어서서 이제 근대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은 계몽이 찾아오고 혁명이 찾아오죠. 시민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인간과 기계의 대립 속에서 생산성의 극대화, 신대륙의 발견, 그리고 이제 신대륙에서 이제 구대륙과의 질서에서 신대륙을 넘어오면서 미국의 등장, 그리고 이제 어쩌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독립되어 움직여 왔지만은 동양과 서양이 한데 만나고 서로 경쟁하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 흐름이 굉장히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치면 굉장히 많지만 과감하게 생략이 되어 있고 핵심이 되는 부분 위주로 아이들이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큰 흥미가 없었던 친구들도 술술 읽힐 만한 좋은 책이어서 꼭 추천을 드리고요.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번 읽는 것보다는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 얼개를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어렸을 때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하는 학습 만화 통해서 이런 세계사에 대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그런 학습 만화도 굉장히 좋고 이런 책을 통해서 줄글을 읽는 경험을 통해 세계사를 정리해 본다면 이후에 세계사와 연결된 철학, 경제, 과학 문명의 발달, 흐름들을 쭉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 세계사 출입안. 자, 이 책의 그 부제가 이런 거예요. 미술관에 가면 세상이 보인다인데 사실 이거 되게 생각할 만하지만은 실제 이런 책이 별로 없는데 뭐냐면 중요한 미술 작품, 그 작품 하나를 통해서 세계사의 어떤 중요한 장면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피카소의 게르니카 아실만 하잖아요. 그 외에도 뭐 주제들을 다뤄보면 굉장히 많은데 중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 와, 이것도 좀 흔치 않아요?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라니. 사실 실제로 이제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 근대를 겪었던 일본과 어떤 중국, 그리고 이제 포함시켜보면 한국까지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제국주의. 제국주의라는 개념은 아이들도 왠지 좀 귀동냥으로 한두 번 들었을 법한데, 이 글을 보면은 노예 상인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서 좀 끔찍한데 그 노예를 기계에 집어넣고 입으로 우유를 넣으면 금화가 떨어져 나와요. 좀 황당하지만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혹은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데려와다가 자신들의 돈벌이에 사용했던 과정을 희화화시킨 그림이지만 그 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국주의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지만 깊이 사유해야 되는, 그림 속에서 추출해내야 되는 생각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쉽지만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한번 곱씹어보면 좋겠고요. 대신 챕터들이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그 예술작품별로 주제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내가 관심이 있고 나한테 좀 흥미가 있는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좋으니 이 책 읽으면서 몇 가지라도 건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책 후반부에 있는 목차 정도는 좀 읽어드리고 싶더라고요. 현대 파트인데, 그러니까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이제 책의 후반부가 이제 현대인데, 근대 후반부는 뭐 예를 들면 석탄과 기계 시대, 그 다음에 영국 전성 시대, 현대로 넘어가면 수에즈 운하의 개통,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 러시아 혁명, 그 다음에 대공황과 자국 우선주의 전략, 그 다음에 심지어 맨 마지막 챕터에 코로나19 영향까지도 나와 있어요. 요즘 애들한테 좀 관심을 끌게 하려고 최근에 나온 책이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그런 부분 세계사적인 인식들을 갖는 게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와닿고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책이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군주론입니다. 와, 군주론. 드디어 또 군주론의 이제 후반부 마지막 챕터를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그 포르투나하고 비르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이 책의 후반부도 목적 그대로 군주에게 필요한 자질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오늘날도 많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통했지만 요즘에는 좀 통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제가 그 챕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25장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인간사들이 운명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운명에 대처할 수 있는가, 운명에 맞서는 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소제목들 보면은요, 뭐 이렇습니다. 운명의 반은 인간이 좌우한다. 운명의 범람은 통제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면 몰락한다. 시대의 상황에 맞게 행동했던 교황 율리우스 2세.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되게 다 이해가 되고 무슨 내용일지.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운명에는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라는 소챕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면, 운명은 끊임없이 변하는 데 비해서 인간은 자신의 방식으로만 행동하려는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명과 인간의 방법이 조화를 이루면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신중한 태도보다는 좀 과감성이래요. 근데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운명은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성을 소나기에 넣고 싶다면 그녀를 거칠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첫 번째, 운명을 여성에 비유하고 있다. 왜 운명이 여성의 성격에 비유돼야 하는가? 혹은 운명이라고 하는 다소 모호한 개념을 게다가 여성에 빗대어 그 성품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들이 군주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설득력이 있을까? 퀘스천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성을 소나기에 넣고 싶다면 그녀를 거치게 다루려. 이거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이죠. 요즘 같아서는 절대로 책 쓰는 저자가 쓸 수 없는 표현인데,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게도 해주고, 그걸 군주들의 자질을 설명하기 위해 운명에 맞서는 과감한 태도를 설명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그 근거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 군주론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옛 고전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 사유를 생각은 하되 그 근거나 논리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난 좀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유해 볼 수 있는 지점들도 책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아이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9월달 한 분기는 특히 뭐 역사나 철학 주제를 좀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다소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유의 힘을 길러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사유를 길러가기 위해서라도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이해가 밑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 기초적인 균형감, 스키마를 쌓아주기 위해서라도 꼭 한 번씩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9월 말이 돼서 추석 명절 이제 곧 다가올 텐데, 명절도 가족들과 즐겁게 잘 보내시고, 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